2004년 8월 21일 일본 도쿄도 아다치구, 이날 저녁 일본 경시청 아야세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경찰서에 찾아온 사람은 68세 와다 시냐라는 남성이었고, 갑자기 그는 경찰에게 자신이 26년 전 실종된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26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 실종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이미 살해되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 갑자기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온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와다 시냐가 자수한 이유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일단 실종된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의 시신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의 말에 와다 시냐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시신이 매장된 위치를 설명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용의자 와다 시냐는 실종된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의 시신이 자신의 집 부엌 바닥에 묻혀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수를 한 와다 시냐를 잠시 구금하고 다음 날인 2004년 8월 22일에 와다 시냐가 이야기한 26년 전 실종된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의 시신이 정말로 와다 시냐의 집에 매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즉시 와다 시냐의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잠시 후 와다 시냐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와다 시냐가 이야기한 장소인 1층 부엌 바닥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약 1m쯤 부엌 바닥을 파헤치자 경찰은 그 안에서 방수 시트에 둘러싸여 있는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방수 시트에 둘러싸여 있는 물체를 끌어올렸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수 시트를 벗겨내었습니다. 방수 시트를 제거하고 그 안을 본 경찰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시 방수 시트 안에서 경찰이 발견한 것은 백골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시신이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시신 주변에서 이시카와 치카코라는 이름이 쓰인 소지품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물건들이 26년 전 실종된 이시카와 치카코의 소지품이라고 보았고, 시신도 그녀가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와다 시냐의 자택에서 발견된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발견된 시신이 정말로 이시카와 치카코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얼마 뒤 연구소 측은 경찰에게 DNA 감정 결과 시신의 주인이 정말로 26년 전 실종 당시 29세였던 여교사 이시카와 치카코라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경찰은 용의자 와다 시냐를 긴급 체포하였고, 26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이시카와 치카코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이시카와 치카코는 1949년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교육학부만 존재하는 홋카이도 교육대학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고, 졸업 이후 치카코는 일본의 수도 도쿄로 넘어와 도쿄도 아다치구 구립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초등학교에 부임한 치카코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녀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동료들을 배려했습니다. 당시 초인교사 치카코의 모습을 본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꼼꼼하고 착하며 온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치카코는 사건 발생 전인 1978년 7월 말부터 8월 12일까지 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다녀오자마자 치카코는 그녀의 학교인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 기간에 서야 하는 당직 근무와 낮에 근무하는 일찍 근무를 위해 학교에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1978년 8월 14일 월요일, 치카코는 이날 아침부터 학교에 출근하여 일찍 근무를 섰습니다. 당시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고, 학교에는 몇 명의 선생님과 교직원 정도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978년 8월 15일 화요일, 치카코의 당직 근무 당일, 이상하게도 전날 일찍 근무는 정상적으로 출근했던 치카코가 당직 근무 당일에 갑자기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도쿄로 상경해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무단 결근이나 지각을 한 적이 없었던 치카코가 이날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자 그녀의 동료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치카코의 동료 교사가 그녀가 혼자 살고 있었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치카코는 동료 교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치카코는 다음 일찍 근무일인 8월 17일 그리고 수영장 당번 근무인 8월 22일과 그 다음 당직인 23일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1978년 8월 24일 홋카이도 오타루시 치카코의 본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녀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교장이었는데, 교장은 가족들에게 치카코가 며칠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혹시 그녀가 집에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교장의 전화에 치카코의 가족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해 하였습니다. 그녀의 행방에 대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던 가족들은 즉시 경찰서에 치카코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치카코가 혼자 살고 있었던 그녀의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치카코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그녀의 소지품과 돈, 특히 그녀의 중요한 물건들이 집안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치카코가 스스로 모습을 감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아마도 그녀가 범죄에 연루돼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치카코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특히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타지에서 홀로 살고 있는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곤 같은 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학교 교직원과 교사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지만 유럽 연수 이후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결정적인 증거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치카코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경비원 와다 시냐가 갑자기 경찰서에 찾아와 치카코가 사라지기 전 그녀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1978년 8월 14일 치카고의 일찍 근무 당일 경비원 와다 시냐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교내 순찰을 하던 도중 1층에 있는 급식실 앞 복도에서 치카고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엔 치카고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와다 시냐의 진술이 치카고가 사라지기 직전 그녀를 목격했다는 유일한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와다 시냐의 진술 이외에 추가적인 증언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경찰은 치카고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엔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858 편이 아부다비 방콕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오던 중 인도항 상공에서 폭파한 칼기 폭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 지령에 의한 공중폭발로 결론 지었으며 조사 결과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고 일본인으로 위장한 특수공작원 김승일 김현희 2인조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 김현희가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북한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을 때 그녀의 일본어 교사였던 이은혜가 실종된 이시카와 치카코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공작원들에게 일본어와 자연스러운 일본 문화를 가르칠 목적으로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실제로 수많은 일본인을 납치하여 북한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치카코가 북한으로 납치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치카코의 가족들은 그녀가 북한으로 납북되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모임에 나가며 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5년이 지난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열린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납북 일본인 5명이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으로 귀국한 사람 중엔 이시카와 치카코는 없었습니다. 치카고의 가족들이 주장한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일본어 교사 이은혜는 다쿠치 야이코라는 또 다른 납북 피해자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치카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가족들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이시카와 치카고 실종 사건도 완전히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26년이 지난 2004년 8월 21일 여교사 치카코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한 학교 경비원 와다 시냐가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이 치카코를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다시 한번 이시카와 치카코 실종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용의자 와다 시냐는 1936년 3월 생으로 사건 발생 당시 42세, 자수할 당시 68세였으며 놀랍게도 우연이겠지만 피해자 치카코와 같은 홋카이도 오타루시 출신이었습니다. 와다 시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위대에서 복무하였고 전역 이후 공장에서 일하다가 학교에서 급식조리사로 일하던 아내의 소개로 1973년 4월 1일 사건 발생 5년 전에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1978년 8월 14일 치카코는 학교에서 일찍 근무를 서고 있었고 범인 와다 시냐도 이날 학교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여름방학 중이라 아무도 없는 초등학교에서 1층 급식실 앞 복도를 걷다가 일찍 근무 중인 여교사 치카코와 마주쳤고 실수로 그녀와 부딪힐 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당시의 여교사 치카코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노려보며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고 말하며 자신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와다 시냐는 교사와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치카코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와다 시냐는 치카코의 말에 침묵한 것이었는데, 치카코는 와다 시냐가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으로 와다 시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치카코에게 맞은 와다 시냐는 결국엔 화를 참지 못하고 함께 언성을 높이며 치카코와 싸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큰 싸움이 되었고 곧 두 남녀는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경비원 와다 시냐는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치카코를 죽이게 되었다고 말하며 모든 것은 실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언론에 와다 시냐의 범행 동기가 공개되자 치카코의 가족들은 와다 시냐가 치카코와 싸웠다는 진술은 완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치카코가 한평생 그 누구와도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치카코의 직장 동료들까지 나서서 당시 온화한 성격의 치카코가 경비원에게 욕설하고 심지어 가방으로 그를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말하며 치카코의 가족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치카코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의 증언이 공개되자 갑자기 와다 시냐는 당시 학교에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그 당시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직원들은 항상 자신을 천한 사람으로 취급했으며 항상 반말과 욕설이 기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다시 한번 사건 당일 여교사 치카코가 평소처럼 화를 내며 가방으로 얼굴을 때린 것이었는데 이날따라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이후 와다 시냐는 근무를 마칠 때까지 치카코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숨겼고 근무를 마치고 다음 날인 1978년 8월 15일 화요일에 도쿄도 아다치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치카코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와다 시냐는 다음 날인 8월 16일 아내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방수 시트로 시신을 감싼 다음 4시간에 걸쳐 삽으로 1층 부엌 바닥에 구멍을 판 뒤 그 안에 치카코의 시신과 그녀의 소지품을 매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매장이 끝나자마자 와다 시냐는 부엌 바닥을 원래대로 복구했고 26년간 아내에게 완전히 비밀로 하고 시신 위에서 생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와다 시냐는 종종 집에서 치카코의 영혼을 보았으며 그녀의 혼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최면술 책을 사서 난 아무 죄가 없다고 자기 암시를 걸면서 버텼고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건에 대해 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와다 시냐는 1991년 3월 말까지 무려 13년간 치카코를 살해한 학교에 그대로 근무했고 이후 직장을 다른 학교로 옮긴 뒤 1995년 3월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비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와다 시냐는 은퇴 이후 자수할 때까지 무려 총 26년간 자택에서 치카코의 시신과 함께 생활한 것이었습니다. 범행 이후 와다 시냐는 집의 담을 평소보다 높였고 담장 위에는 철조망을 쳤으며 집 주변 곳곳에 서치라이트와 CCTV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와다 시냐의 집은 바깥에서 집 내부 모습을 거의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와다 시냐는 26년 동안 이웃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았고 동네 아이들이 집 근처에 오면 호통을 치며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심지어 택배가 와도 문 밖에서 받아왔고 쓰레기 배출도 아내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도 완전히 잊고 살던 와다 시냐가 왜 갑자기 자수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6년간 숨어 지내던 와다 시냐의 자수 동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의 뜻밖의 자수 동기 때문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와다 시냐가 자수한 이유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994년 당시 와다 시냐가 시신을 은닉했던 자신의 집이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 정리의 대상이 되면서 폐거를 요청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살고 있던 집이 헐려 공터가 되면 숨겨둔 시신이 발견되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와다 시냐는 수년간 당국에 이전을 할 수 없다고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의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훌쩍 지날 때까지 버텼고 공소시효가 지나 완전히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자 드디어 자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와다 시냐는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치바현에 있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사한 지 한 달 후에 마침내 자수한 것이었습니다.
와다 시냐가 자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여교사를 살해한 범인 와다 시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와다 시냐를 형사사건으로 입건할 수 없었지만 2005년 4월 11일 치카고의 유가족들이 와다 시냐에게 약 1억 8,6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와다 시냐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유가족들은 민사소송은 시신이 발견된 이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2006년 9월 26일 도쿄지방법원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살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와다 시냐가 시신을 숨겨 유가족들이 고인을 추모할 기회를 빼앗은 것은 유죄로 보고 그에게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총 330만 엔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와다 시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08년 1월 31일 도쿄고등법원은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배상금을 더 늘려 유가족들에게 4,255만 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와다 시냐는 또 한 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9년 4월 28일 대법원은 와다 시냐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합니다. 이후 와다 시냐는 치카고의 유가족들에게 줄 배상금을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와다 시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시카와 치카고의 유가족들에게 일절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시카와 치카고 실종 사건의 여파로 일본 열도는 분노에 휩싸였고 2010년 4월 결국 일본 정부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버렸습니다. 현재 와다 시냐는 치바현의 고급 저택에 살면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토지 보상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자신을 찍기 위해 모여든 유튜버들에게는 만약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선처 없이 모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현재 와다 시냐가 사는 그의 자택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집 주변은 10여 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와다 시냐의 집이 마치 교도소와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시카와 치카고 실종 사건은 결국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졌으나 공소시효 때문에 2% 부족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와다 시냐가 왜 피해자 이시카와 치카고를 살해했는지는 와다 시냐의 진술만 있을 뿐 피해자 이시카와 치카고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1974년 10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이날 저녁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 경비원 스티븐 크로포드가 교내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11시 50분경 경비원 스티븐은 마지막으로 스탠퍼드 대학교 캠퍼스 정중앙에 위치한 메모리얼 교회를 순찰했는데 이때 경비원 스티븐은 교회 안으로 안경을 쓴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미 2명의 신도가 기도하고 있었고 경비원 스티븐이 목격한 안경을 쓴 여성까지 총 3명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날도 역시 교회는 자정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경비원 스티븐은 큰 소리로 교회 안에 있는 신도들을 향해 10분 뒤에 교회가 폐장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경비원 스티븐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2명의 신도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중에 들어온 안경 쓴 여성은 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티븐은 곧 나가겠지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주변 순찰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 스티븐은 자정이 넘은 시간인 새벽 12시 10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았는데 다행히도 교회 안엔 아무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들어온 안경을 쓴 여성도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경비원 스티븐은 밖으로 나가 교회 문을 잠근 뒤 이날 모든 순찰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인 1974년 10월 13일 새벽 5시 45분 경비원 스티븐은 바로 교회로 출근하여 새벽 기도를 드리러 오는 신도들을 위해 황급히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스티븐은 교회 문을 열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비원 스티븐이 발견한 것은 잠겨있던 교회 문을 누군가가 강제로 열려고 한 흔적이었습니다. 놀란 경비원 스티븐은 교회에 누군가가 침입했으리라 판단하고 황급히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고 경비원 스티븐은 숨을 죽이고 교회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 스티븐은 교회 제단 앞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븐은 그 여성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즉시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티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회 재단 앞에 누워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이제 막 결혼한 19세 여성 알리스 페리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시신 주변으로 촛대와 양초가 세워져 있었는데 마치 당시의 모습은 누군가가 피해자 알리스에게 악마의식을 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교회 출입문을 통제하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당시 현장에서 알리스가 누군가와 몸싸움하고 저항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시신 근처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체액을 발견했고, 그리고 알리스를 둘러싸고 있던 촛대 중 하나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손바닥 자국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알리스가 쓰고 있었던 안경이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는데 경찰은 범인이 전리품으로 그녀의 안경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게 소식을 들은 스탠퍼드 대학 메모리얼 교회 주임 사제는 황급히 예배 장소를 교회 앞 잔디밭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교회 주임 사제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 주임 사제는 당시 현장의 모습이 사탄 추종자들이 피해자 알리스를 대상으로 악마의식을 치른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알리스가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한 침입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은 용의자가 알리스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조 그리고 교회 개장 및 폐장 시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은 가장 먼저 알리스의 남편 브루스와 알리스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경비원 스티븐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브루스와 경비원 스티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는데 두 남자 모두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촛대에 남겨진 손바닥 자국에서 확보한 지문을 브루스와 스티븐의 지문과 대조해 보았는데 두 남자의 지문은 모두 촛대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브루스와 스티븐에게 DNA 샘플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루스는 흔쾌히 자신의 DNA 샘플을 제공했으나 경찰의 말에 스티븐은 최초 신고자인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불평했습니다. 경비원 스티븐은 계속해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자신의 DNA 샘플을 경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DNA 분석 기술이 현재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의 체액에서 온전한 상태의 DNA 샘플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이 브루스와 스티븐에게 제공받은 DNA 샘플과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지문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결과만을 보고 알리스의 남편 브루스와 경비원 스티븐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DNA 제출을 거부했던 경비원 스티븐의 수상한 행동 때문에 증거는 없었지만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있었고 몰래 그를 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점점 대중들의 시선을 끌게 되었고 결국 FBI까지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FBI 수사관들은 사건 발생 전 교회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을 모두 인터뷰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 덕분에 수사관들은 피해자 알리스가 교회에 들어가기 직전 그녀를 뒤따라 들어간 의문의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의문의 남성이 금발머리에 나이는 25세로 보였고 마른 체격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사관들은 범인이 마른 체격을 가진 금발머리 남성이라고 보았고 범행 직후 알리스의 안경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기념으로 수집하는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경비원 스티븐이 마지막으로 교회 문을 닫기 위해 현장에 돌아왔을 때 알리스가 용의자와 함께 교회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 수사관들의 이론을 뒷받침해줄 목격자가 등장했는데 목격자는 교회가 폐장된 이후 12시 15분에서 12시 30분 사이에 교회 옆을 지나갈 때 교회 안에서 주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증언과 추측만 있었을 뿐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점점 미공 속으로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알리스가 살해된 지 4년 후인 1978년 감옥에 수감 중인 한 죄수가 알리스를 죽인 범인에 관해 알고 있다는 편지를 그녀의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죄수는 연쇄살인범이자 샘의 아들로 유명한 데이비드 버코위츠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데이비드를 찾아가 그와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도중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에게 알리스의 죽음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알리스 페리는 1955년 2월 22일 미국 노스다코다주 린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세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1963년 알리스가 8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노스다코타주의 주도 비즈마크로 이주했습니다. 알리스의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특히 알리스는 가족 중 그 누구보다도 독실한 신자였고 평소에 그녀는 대부분 시간을 성경 공부와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데 보냈습니다. 알리스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학교에서 미래의 남편 브루스 페리를 만났습니다. 치과의사 집안의 4자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브루스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했기 때문에 학교 내 모든 여학생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브루스는 다른 매력적인 여학생들이 아닌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알리스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시 브루스는 주변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알리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브루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결국 그는 알리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둘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커플은 자연스럽게 둘 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브루스는 고향인 노스다코타주를 떠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알리스는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작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진학 때문에 커플은 자주 만날 수 없었지만 브루스와 알리스는 장거리 연애를 하며 흔들리지 않고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남자친구보다 먼저 대학을 졸업한 알리스는 고향에 있는 남자친구 브루스의 아버지의 치과병원에 취직하여 그곳에서 접수원으로 일했습니다. 평소에 알리스는 퇴근 이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무교 그리고 타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악마 숭배자들까지 찾아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1974년 여름 브루스는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알리스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모두 19세였기 때문에 결혼하기 너무 이른 나이였지만 브루스는 잠시라도 알리스와 떨어져 살 수 없다고 말하며 결혼 후 같이 스탠퍼드로 가자고 알리스를 설득했습니다. 알리스는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으나 결국 브루스의 설득에 넘어가 1974년 8월 17일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74년 9월 브루스와 알리스 부부는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여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학생의 배우자와 가족들을 위해 제공해주는 기숙사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브루스는 이제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의과대학 2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높은 강도의 의과대학 공부를 수행해야 했고 방과 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브루스는 매일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알리스는 항상 집에서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냈습니다. 알리스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외롭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캠퍼스 주변을 오랫동안 산책하고 고향에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편지를 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알리스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남편 브루스는 알리스에게 대학 인근에 있는 법률 회사에 접수원으로 일해보라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다행히 알리스는 회사에 출근한 이후부터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고 남편에게 더 이상 외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스탠퍼드로 이사온 지 한 달 뒤인 1974년 10월 12일 이날 저녁 알리스는 산책도 하고 우체통에 친구에게 보낼 편지를 넣기 위해 갑자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 알리스가 외출한다고 하자 퇴근하고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던 브루스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나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11시 30분 부부는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알리스는 남편에게 교회에 가서 화를 식히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브루스는 평소에 알리스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브루스는 늦지 않게 돌아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자신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 브루스는 곧 교회가 문을 닫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아내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브루스는 아내를 찾기 위해 교회에 갔지만 그가 교회에 도착했을 땐 이미 교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브루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기다리다가 새벽 3시 30분에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 브루스는 경찰에게 이날 저녁에 발생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르스는 경찰에게 당시 아내와 함께 산책하러 밖으로 나갔고 산책하던 도중 말다툼을 했으며 화가 난 아내 알리스가 화를 식히기 위해 혼자 교회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경찰은 즉시 교회로 출동했지만 예상대로 교회의 문은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남편의 진술만으로 교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당시 부부가 서로 다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남편 브루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74년 10월 13일 오전 5시 45분 아내 알리스는 교회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974년 10월 15일 스탠퍼드 대학 메모리얼 교회에서 그녀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3일 뒤인 10월 18일 알리스는 고향으로 돌아와 남편 브루스와 결혼한 교회에서 또 한 번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남편 브루스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결국 아내를 잃은 슬픔에 매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알리스는 남편 브루스와 결혼한 지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교회로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알리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973년 2월 13일 그리고 1974년 3월 24일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생한 21세 여성 레슬리와 21세 여성 잔액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알리스를 죽인 범인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당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1년 사이에 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어서 알리스까지 총 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레슬리와 자넷 사건뿐만 아니라 알리스의 죽음의 비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중들은 알리스의 죽음을 악마 숭배 집단에 의한 범죄라고 보고 다양한 음모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사 당국은 언론에 나와 악마 숭배 집단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발표했으나 이미 음모론은 미국 전역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렸습니다. 알리스가 살해된 지 4년 뒤인 1978년 연쇄 살인범이자 샘의 아들로 유명한 데이비드 버코이치라는 남성이 알리스를 죽인 범인을 알고 있다는 편지를 알리스의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알리스가 살해된 지 3년 뒤인 1977년 8월 다수의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편지에서 알리스가 과거의 고향에 있을 때 그녀가 악마 숭배자들을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한 사실 때문에 악마 숭배자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알리스가 결혼 후 스탠퍼드로 떠났지만 악마 숭배자들은 스탠퍼드까지 알리스를 따라와 몰래 그녀를 지켜보았다고 말했고 기회를 엿보다가 사건 당일 교회에서 악마의식을 치른 뒤 그녀를 제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데이비드는 당시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범죄자 맨슨 패밀리의 두목 찰스 맨슨과 연쇄살인범 오티스 톨도 알리스를 제거한 악마 숭배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도 악마 숭배 집단의 멤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에게 용의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기 위해 데이비드가 갇혀있는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데이비드가 수감된 감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즉시 그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데이비드는 수사관들을 보자마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밀고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범인이 악마 숭배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만 이야기해주겠다고 말하며 더 이상 인터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알리스의 죽음이 악마 숭배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음모론을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이비드의 말을 무시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후인 1987년 언론인이자 살인이론 연구가인 모리 테리가 출판한 저서 때문에 알리스가 악마 숭배 집단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음모론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모리 테리는 샘의 아들 데이비드의 말처럼 알리스가 악마 숭배 집단에 쫓기고 있었고 결국 교회에서 악마의식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리 테리의 주장엔 전혀 증거가 없었으나 대중들은 그의 이론에 열광했고 또다시 악마 숭배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음모론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여전히 알리스의 죽음이 악마 숭배 집단의 범행이 아니라고 일축했고 모리 테리의 이론도 엉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리 테리의 저서 덕분에 알리스의 사건은 다시 한번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까지 수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사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자 처음부터 수상한 행동을 한 경비원 스티븐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계속해서 그를 감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42년이 지난 2016년 6월, 브라이언 맥크라켄이라는 65세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알리스가 살해된 날 밤 스탠퍼드 대학 메모리얼 교회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74년 10월 13일 새벽에 커피숍을 나와 교회 앞을 지나가던 중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플루트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플루트 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브라이언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교회 제단 위에 젊고 마른 백인 남성이 삐에로 가발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제단 위에서 은색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었고 그 옆에 안경을 쓴 여성이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당시 바닥에 누워있던 여성이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주변에 촛대와 양초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바닥에 누워있던 여성이 고개를 브라이언 쪽으로 돌렸고 브라이언과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던 남성이 입고 있던 옷을 보고는 그가 스탠퍼드 대학 악단의 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당시 그들이 이상한 의식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컬트에 심취해 있는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생각하고 황급히 교회 밖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브라이언은 생업과 바쁜 일정 때문에 이날 발생한 일을 잊고 살다가 우연히 신문을 보고 이 사건이 다시 생각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제보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브라이언과 함께 당시 교회에서 플루트를 연주한 남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찰은 대학 졸업 앨범 자료를 토대로 당시 스탠퍼드 대학 악단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구할 수 있었고 브라이언은 손쉽게 40여 년 전 자신이 교회에서 본 남성을 바로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이 지목한 남성을 찾아 인터뷰했는데 그는 사건 당시 교회에 가지도 않았고 알리스라는 여성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진술만 있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가 용의자가 아니라고 재빨리 결론지어 버렸습니다. 매번 고배를 마신 경찰은 더 이상 아무 증거도 없이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곧 완전히 새로운 DNA 분석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40여 년 전 발생한 알리스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확실하게 붙잡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2년 뒤인 2018년 DNA 분석 기술의 발전 덕분에 드디어 경찰은 44년 전인 1974년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의 체액에서 온전한 상태의 DNA 샘플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에서 DNA 샘플을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경찰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던 경비원 스티븐의 DNA 샘플과 대조했습니다. 당시의 경찰은 2년 전인 2016년 말까지 끈질기게 경비원 스티븐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화가 난 스티븐은 증거도 없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찰에게 항의했고 경찰은 스티븐의 항의를 듣자마자 오늘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스티븐에게 2년 안에 곧 새로운 DNA 분석 기술이 도입되는데 기술이 도입되면 바로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에서 DNA 샘플을 추출한 뒤 사건 발생 당시 스티븐이 제출한 DNA 샘플을 비교해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스티븐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경찰에게 그래봐야 헛수고일 것이라고 말하며 경찰을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8년 정말로 경찰은 새로운 DNA 분석 기술 덕분에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에서 DNA 샘플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DNA 샘플을 연구소로 보내 추출한 DNA 샘플이 스티븐의 DNA 샘플과 일치하는지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의 예상대로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이 스티븐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오전 9시 5분 경찰은 영장을 들고 스티븐이 사는 아파트에 방문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들고 찾아오자 스티븐은 잠시 옷을 입을 시간을 달라고 소리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경비실에서 받은 마스터키를 사용해 강제로 문을 열고 스티븐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스티븐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침대 위에 총을 들고 앉아있는 스티븐을 목격했습니다.
깜짝 놀란 경찰은 다시 아파트 문 밖으로 나가 스티븐에게 다 끝났으니 총을 버리고 투항하라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곧 한 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황급히 스티븐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스티븐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스티븐의 아파트를 수색하였고 경찰은 그의 집에서 알리스가 악마 추종자들에게 당했다고 주장했던 모리 테리의 저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2016년 경찰이 마지막으로 스티븐의 집에 찾아간 날 쓴 것으로 보이는 스티븐의 자필 유서가 그의 책상 서랍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티븐은 새로운 DNA 분석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알리스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발전된 DNA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알리스가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2건의 살인사건의 피해자 레슬리와 자넷을 죽인 범인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스탠퍼드 대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은 범인의 이름은 존 아서 게트로이. 경찰은 스티븐이 레슬리와 자넷 그리고 알리스를 죽인 범인이라고 추측했으나 레슬리와 자넷을 죽인 범인은 스티븐이 아닌 아서였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아서는 유죄를 인정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리스의 아버지는 스티븐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고 당시 88세인 알리스의 어머니만 남아서 용의자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스티븐의 죽음 이후 경찰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44년 전 사망한 알리스 살인사건의 범인이 스티븐 크로포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본 알리스의 친구들과 당시 회사 동료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브루스 페리는 마침내 누가 알리스 페리를 죽였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용의자 스티븐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왜 그가 알리스를 죽였는지는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1975년 3월 29일 토요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이날 저녁 7시경 16세 소녀 샤론 프라이어는 몬트리올 교회에 있는 마리나라는 피자 가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리나 피자 가게는 샤론과 그녀의 친구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샤론은 항상 주말마다 피자 가게에서 친구들을 만나 자정까지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이날도 역시 샤론은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남자친구 존과 함께 피자 가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하늘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샤론의 어머니 이본 프라이어는 딸에게 비가 오니 우산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했으나 샤론은 고개를 저으며 우산을 쓸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샤론의 어머니 이본은 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이야기했고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딸 샤론은 어머니의 말에 알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그녀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피자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같은 시간 마리나 피자 가게에는 이미 샤론의 친구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샤론의 친구들은 탄산음료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샤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샤론의 친구들은 곧 그녀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피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샤론은 피자 가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약속 장소인 마리나 피자 가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샤론의 집이 가장 가까운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평소처럼 출발했더라면 벌써 가게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으나 샤론은 이날 모임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샤론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바쁜 일이 생겨서 약속 장소에 못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샤론의 집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 3월 30일 새벽 1시, 주말이었기 때문에 샤론의 통금 시간은 평소보다 늦은 새벽 1시로 연장되었습니다. 샤론의 어머니 이보는 통금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딸 샤론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점점 딸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이보는 딸 샤론이 피자 가게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다음 아쉬운 나머지 가장 친한 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평소처럼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이보는 딸 샤론과 가장 친했던 친구의 집에 전화를 걸어 딸에게 그만 집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샤론의 친구는 샤론이 처음부터 피자 가게에 오지 않았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보는 딸이 애초에 약속 장소인 피자 가게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딸 샤론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보는 황급히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찾아가 딸 샤론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당직 경찰은 자다가 일어난 것이었는지 하품을 하면서 어머니 이본에게 딸이 혹시 가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화가 난 이본은 매우 침착한 어조로 딸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본은 그 증거로 딸 샤론이 지갑을 집에 두고 나갔고 그리고 친구들과 피자 가게에서 만나기로 하고 외출했는데 결국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본의 말에 정신을 차린 경찰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직 경찰은 곧바로 상부에 연락하여 16세 소녀 샤론이 실종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샤론을 찾기 위한 수색팀을 꾸렸고 마을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샤론을 찾아 나섰습니다. 실종 신고를 마친 어머니 이본은 혹시 샤론의 전화가 집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전화기 옆에서 밤을 새우며 딸의 연락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샤론이 사라진 지 3일 후인 1975년 4월 1일 샤론의 집에서 15km 떨어져 있는 퀘벡주 롱게이 양봉장. 이날 아침 양봉장 주인이 농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양봉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양봉장 입구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봉장 주인이 발견한 것은 남자 셔츠에 몸이 묶여있는 상태로 세상을 떠난 소녀의 시신이었습니다. 양봉장 주인은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신이 본 것을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수사관들이 양봉장에 도착했고 그들은 즉시 소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피해자가 입은 옷과 그녀의 인상 차기가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16세 소녀 샤론 프라이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시신의 주인은 정말로 3일 전 사라진 샤론 프라이어였고 경찰은 이날 오후 샤론의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경찰에 딸이 사라졌다고 신고한 이후부터 딸 샤론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전화기 옆에서 며칠 밤을 새운 이본은 안타깝게도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본은 전화기 너머로 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후 수사관들은 가장 먼저 샤론이 발견된 양봉장을 조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샤론의 시신을 옮길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의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고 이어서 시신의 근처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265 사이즈의 신발 자국도 발견했습니다. 캐나다 퀘벡은 4월에도 겨울처럼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눈이 다시 내리기 전에 증거를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서둘러 양봉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발자국과 자동차 타이어 자국을 석고본을 떠서 보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샤론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샤론은 누군가에게 추행당한 뒤 공격받고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유해가 발견되기 최소 20시간 전에 세상을 뜬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DNA 분석 기술이 현재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미래의 과학 발전을 기대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과 조직 샘플을 냉장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샤론을 묶을 때 사용한 남성의 셔츠와 샤론이 당시 입고 있던 옷들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을 분석했고 분석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이 지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지프를 소유한 265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남자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1975년도는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도 없었고 지금처럼 곳곳에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된 정보만으로는 용의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용의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 인터뷰했고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용의 선상에 두고 조사했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샤론이 사망한 지 1년 뒤인 1976년 지역신문은 샤론 프라이어의 살인사건에 대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는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타이어 자국 그리고 용의자의 발자국 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샤론 프라이어의 특집 기사를 실은 신문이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전역에 뿌려졌으나 여전히 용의자나 목격자와 같은 사건을 해결해줄 만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샤론이 살해된 지 29년이 지난 2004년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였고 이렇게 샤론 프라이어 살인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는 듯 보였습니다. 샤론이 사망한 지 40년이 지난 2015년 기술의 발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캐나다 경찰은 다시 한번 샤론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발생 당시 샤론을 목는 데 사용된 남성의 셔츠에서 DNA 샘플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DNA 샘플을 연구실로 보내 사건 당시 샤론이 입고 있었던 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지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였는지 남성의 셔츠에서 발견된 DNA와 샤론이 입고 있었던 옷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번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기술이 좀 더 발전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2022년 과학의 발전 덕분에 오랜 시간이 지나 추출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양의 DNA 샘플에서도 손쉽게 DNA를 증폭하여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DNA 증폭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소식에 샤론 사건의 담당 형사 에릭 라시콧은 재검사를 위해 남성의 셔츠와 샤론의 청바지를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드디어 두 증거 물품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DNA 샘플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에릭 형사는 실험실에서 보내준 완전히 복원된 DNA 샘플을 DNA를 분석해 족보 추적 등 가계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보냈습니다. 곧 에릭 형사는 복원된 DNA 샘플을 분석한 업체로부터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가계도를 받게 되었고, 에릭 형사는 용의자가 로미네라는 성씨를 가진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의학 연구소와 에릭 형사는 로미네 집안의 가계도를 재구성했고, 로미네 집안 모든 사람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에릭 형사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의심한 사람은 샤론이 살해된 지 7년 뒤인 1982년 36세의 나이에 몬트리올에서 사망한 프랭클린 메이우드 로미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프랭클린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출신이었고 수많은 전과를 가진 범죄자였습니다. 에릭 형사는 즉시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경찰서에 연락하여 과거 프랭클린이라는 남자에 대한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프랭클린은 9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과 추행을 일삼는 남자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성인이 된 후부터 대부분 시간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와 캐나다 사이를 떠돌며 보냈습니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 경찰은 그가 이동할 때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여성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를 체포하기 위해 프랭클린을 수배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수년 동안 경찰의 수배를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74년 드디어 그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여성에 대한 범죄를 중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프랭클린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랭클린은 보석금을 내고 잠시 풀려난 틈을 타 경찰의 눈을 피해 캐나다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1975년 9월 캐나다와 미국 경찰의 공조 끝에 프랭클린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체포되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로 송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랭클린이 체포된 것에 안도했지만 그가 체포되기 6개월 전인 1975년 3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샤론 프라이어가 살해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이 범인이 확실하다면 그가 미국에서 도주하여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샤론을 살해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미국으로 송환된 프랭클린은 1976년 2월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은 죄가 없다며 항소했는데 1980년 어처구니 없게도 그에게 선고된 종신형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자유인이 된 프랭클린은 다시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동했으나 2년 뒤인 1982년 갑자기 프랭클린은 미스테리한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프랭클린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 고향인 웨스트 버지니아로 돌아와 가족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프랭클린이 샤론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을 더 저질렀다고 보고 샤론이 살해된 전후로 몬트리올 주변에서 여성에게 발생한 범죄 사례를 모두 재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사관들은 샤론이 사라진 날인 1975년 3월 29일 토요일 샤론의 집 근처에서 발생한 범죄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23세 셰릴 로이라는 여성이었는데 당시 그녀는 샤론이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피자 가게 근처를 걷다가 한 괴한이 흉기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괴한은 셰릴의 팔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셰릴은 가까스로 괴한을 뿌리치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놀란 셰릴은 주변 가게로 들어가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가게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안타깝게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괴한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셰릴의 도움으로 그녀를 납치하려고 한 남자의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괴한의 몽타주는 프랭클린의 모습과 매우 비슷해 보였는데 아쉽게도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괴한의 몽타주는 빠르게 지역 언론사에 배포되었지만 결국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이제서야 에릭 형사는 셰리를 공격했던 범인의 몽타주와 프랭클린의 얼굴이 닮은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에릭 형사는 당시 경찰과 피해자 셰릴이 현장에서 떠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샤론 프라이어가 바로 그 거리에서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던 프랭클린에게 납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드디어 에릭 형사는 프랭클린이 샤론 프라이어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확신했지만 프랭클린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이 큰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용의자인 프랭클린의 DNA 샘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에릭 형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프랭클린의 형제들을 수소문했습니다. 2022년 12월 수사관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유력한 용의자 프랭클린의 형제인 노아와 마이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노아와 마이클에게 DNA 샘플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흔쾌히 자신의 DNA 샘플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셔츠와 샤론의 옷에서 발견된 DNA 샘플이 프랭클린의 형제인 노아와 마이클의 DNA 샘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로 형제들은 당시 프랭클린이 지프 사량을 몰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의 발 사이즈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발 사이즈와 같은 265 사이즈라는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샤론 사건의 담당 형사 에릭 라시콧은 샤론의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법원 판사에게 프랭클린의 뼈에서 DNA를 추출할 목적으로 무덤에서 프랭클린의 시신을 발굴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당시 에릭 형사는 수십 년간 무덤 속에 묻혀 있었던 프랭클린의 시신에서 DNA 샘플을 추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릭 형사는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무조건 무덤 속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당국이 프랭클린의 무덤을 파헤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돌자 프랭클린의 가족들은 당국에 거절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프랭클린의 가족들은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프랭클린의 무덤 옆에 그의 어머니가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프랭클린의 무덤이 파헤쳐진다면 어머니의 무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릭 형사와 프랭클린의 가족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 판사는 에릭 형사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살인사건의 해결이 프랭클린의 가족들의 우려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프랭클린의 무덤을 발굴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프랭클린의 가족들이 심하게 반발하자 당국은 프랭클린의 가족들에게 어머니의 무덤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예방조치가 취해질 것을 보장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당국의 설득으로 프랭클린의 시신을 발굴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2023년 4월 20일 드디어 땅속에 숨어 있었던 프랭클린은 지상으로 나와 DNA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41년 동안 매장된 시신에 실시되는 DNA 검사는 매우 고난도의 검사였기 때문에 과정을 완료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와 프랭클린의 유골에서 추출한 DNA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프랭클린은 1975년 3월 16세 소녀 샤론 프라이어를 죽인 범인이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을 당시 85세였던 샤론의 어머니 이본 프라이어는 드디어 딸을 죽인 범인을 밝혀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딸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어머니 이본은 이제야 맘 편히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에릭 형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진보된 DNA 기술 덕분에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